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문화 네 번째 시간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정리하겠습니다. 286쪽하고 287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286쪽에 먼저 보시면 홍대영의 천문가는 나중에 보시고, 일단 서양 문물의 수용, 그게 일단 크다. 자, 조선 후기에는 무슨 문물이 전래되는 거다? 서양의 문물이 조선에 들어온다. 수용서 그 자체를 줄쳐놓으세요. 주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중국을 통해서 명이나 청, 그래서 주로 대부분 한 임진왜란 이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중국에 파견된 사신들이나 중국 파견 사신이나 아니면 그를 따라갔던 역관들을 중심으로 등을 중심으로 기타 뭐 다른 사람도 물론 있긴 있어. 근데 주로 중국에 파견된 사신, 그 다음에 역관 등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서양의 문물이 전래된다 하면서 읽는 거지. 뭐 17세기 경부터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과 역관도 써놔. 역관 등을 통해서. 그래서 초기 서양 문물 수용에 기여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이광정, 정두원, 소현세자, 그 다음에 벨테브레이와 하멜,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줄만 치면서 읽읍시다. 선조 때 이광정, 서양 세계지도, 그게 바로 고려만국 전도야. 서양인이 그린 세계지도. 그 다음에 인조 때 정두원, 화포, 천리경, 자명종, 줄은 치세요. 그 다음에 인조 때 또 소현세자. 소현세자는 호란 이후에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이지. 근데 돌아올 때 천주교 서적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천주교 서적. 그 다음에 외국인, 네덜란드 사람인데 벨테브레이하고 하메. 자, 인조, 제주의 표류, 벨테브레이 이렇게 줄쳐놓고, 그 사람은 특히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쳤다 줄쳐놔. 이 사람은 귀화까지 한 사람이야. 귀화. 그래서 조선인으로 귀화까지 하고 조선인 여성과 혼인까지 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효종, 제주의 표류, 하멜. 그래서 공통적으로 두 네덜란드인이 표류한 지역이 제주도라는 거. 제주. 근데 이 사람은 13년간 억류했다가 도망간다고. 탈출해서 무엇을 짓는다? 하멜 표류기. 자, 그래서 줄만 치면서 그냥 읽어. 자, 조선 후기 주로 중국으로부터 사신과 역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 문물이 전개됩니다. 이광정, 정두원, 소현세자, 벨테브레이와 하멜. 그래서 서양의 세계 지도가 전래되기도 하고, 화포, 천리경 등이 전래되기도 하고, 천주교 서적이 전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 두 사람 중에 벨테브레이는 특히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 제작에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멜은 탈출했다, 하멜 표류기 이렇게. 그리고 이익과 실학자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읽어보면, 이익과 그의 제자 및 북학파 실학자, 그 줄쳐놔. 그래서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관심을 보이는 애들은 성략자, 대부분의 양반 성략자들은 아니고 주로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서양 문물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익과 그의 제자들, 남인 실학자들이지. 그 다음에 북학파 실학자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학자는 서양의 기술을 중심으로 수용하자. 그걸 뭐라고 한다? 동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 등 서학은 좀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고 발달된 기술 문명을 중심으로만 수용하자라는 거야. 그걸 동도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약용은 그냥 서양 문물과도 관련이 물론 있는데 어쨌든 정약용은 단독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이 사람은 중농학파 실학자이지만 이익을 계승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러나 북학파, 이용무생 학파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하면서, 자, 그 사람이, 자, 이용감 또 줄, 기회론 줄, 읽어. 기술의 진보가 인간 사회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기회론. 그래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피력한 글. 그 다음에 기기도설 참고로 거중기 제작했다. 이거 제일 잘 나온다고.
배달이 설계했다. 그다음에 마가회통을 통해서 영국인 제너가 발명한 종두법을 소개했다. 정리학 용어 별표 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야로 간다. 자, 천문 지식, 천문학에 대해서 새로운 경향은 조선 후기의 천문학에서는 지전설이 등장하는 거야. 지전설, 지구는 돈다. 이것도 당연히 서양의 천문 지식의 영향을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지전설이 제기되는 시대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지전설 줄쳐놓으세요. 지전설, 지구는 회전한다. 그래서 지전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다? 김성문 역학도의 줄, 처음 줄, 홍대용 의산문답 줄,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줄, 19세기 최한기 지구전여 줄. 자, 그래서 세 사람 누구? 김석문 어디에서? 역학도해에서. 그다음 두 번째 누구? 홍대용 어디에서? 의산문답에서. 무엇을 주장했대?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그 다음에 누구? 19세기 누구? 최한기 어디에서? 지구전요에서. 자, 그래서 요 세 사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제 요 세 사람은 뭘 공통으로 제시한 사람이야? 지전설을 제시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처음 하면 누구로 간다? 김성문으로 간다. 그리고 요 두 사람은 그 정도밖에 모지 않겠지만 홍대용은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다 물어본다. 북학파 실학자니까. 그러니까 홍대용을 정리하면서 하나일 뿐이야. 지전설과 그래서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무한우주를 통해서 지구 중심의 우주관을 반대했다. 그리고 위로 가서 한번 읽읍시다. 홍대영의 천문관, 그게 의산문답에 나와 있는 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천문학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의 사료지문이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야. 물론 사료지문 편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 지구가 9만 리를 도는 한 바퀴 도는데 그 회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런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가 겨우 절반이라도 몇 천만 몇 억리나 될지 알 수 없다. 하물며 별 밖에 또 별이 있음에라. 그게 무한 우주론이야. 우주 공간에 한계가 없다면 별이 분포하는 영역에도 한계가 없다. 그 별들이 한 바퀴 돈다고 말한다 해도 그 궤도의 둘레가 얼마나 길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하루에 얼마나 빨리 회전할지 회전한다. 지전설이지 뭐. 상상해 본다면 천둥 번개의 와 폭탄의 속도를 계산하더라도 이보다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는 반면 서양인은 반대로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사는 곳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지. 이 사람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난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사료지문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홍대영의 기타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역법으로 갑시다. 야, 역법은 이제 역법도 마찬가지야. 서양식 이거 하나는 기억해놔. 시헌역이라는 거.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서양식 역서가 전래되는데 그게 뭐다? 시헌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주쳐놓으세요. 효종, 김상범, 김육, 서양식 이렇게 주쳐놔. 그리고 태양력,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태음력. 태음력에 태양력의 원리를 부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간을 정밀히 계산했다. 그것도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바뀌지 않게 태음력에 태양력의 원리를 가미해야지 태양력에 태음력의 원리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그 주민이 나오면 뭐야? 아, 시헌역이네. 그럼 어느 왕? 효종 때로 가시는 거네. 그렇지? 효종 때. 그래서 이거 하나 무조건 기억하려고 서양시역법. 자, 그 다음에 287쪽으로 갑시다. 의학기술도. 자, 의학기술도 중요하다. 의서를 주로 물어본다. 의서. 조선의 특징. 종래 한의학의 관념적인 단점을 극복하고 실증적인 태도에서 이론과 임상일체 주력. 키워드 실증적.
이론과 임상일치 그렇게. 자, 그 다음에 허주 대표적인 의설은 뭐가 나온다? 그거 일단 크게 다 줄쳐놔. 그리고 그냥 일단 읽는 거지. 허준의 동의보감, 허임의 친구경험방, 정약용의 마가회통, 황필수의 방약합편, 이재마의 동의수세본. 요거는 조선 후기 의서로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서 3개 정도는 더 내용을 물어보니까 더 알아두라는 거야. 자, 뭐야? 허준의 동의보감, 정약용의 마과해통,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그래서 요 3개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 정약용의 마과해통,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그리고 이제 줄치는 거야. 자, 광해군, 허준, 세계 기록유산.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이야. 우리의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고 값싼 시골 약재를 사용한 치료법. 그렇게 줄쳐놔. 이게 바로 뭐야? 동의보감. 그 다음에 정약용은 이 정약용까지 더 알아. 정약용은 남인 실학자 해가지고 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약용은 마가회통 일부인 거지. 그래서 정약용. 마진 홍역에 대한 연구줄, 영국인 제너가 발명한 종두법 소개해서 마진과 종두법 소개, 특히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서양 의학 기술이다 이거. 그럼 뭐야? 정약용의 마과해통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의수세보는 19세기 줄, 이재마 줄, 사상의학 확립줄. 사상의학 그게 하이라이트야. 사상의학이란 뭐냐? 사람을 체질별로 분류줄, 체질의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시면 요새도 이게 이용되는 거야. 현재 한의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책이야.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걸 체질별로 분류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체질의학 내지는 사상의학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체질의학, 사상의학을 확립한 의서가 뭐다?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이렇게. 그 다음에 농학까지 중요하지. 농학. 이것도 뭐 당연히 물어보겠지. 농학. 농서를 주로 물어보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조선 후기의 농서. 자, 또 읽어야지. 특징. 자, 조선 후기에는 이양법과 견정법 보급에 기한 농서가 편찬되기도 한다. 맞지. 상업적 농업, 채소, 과수, 원예, 양잠, 축산 등의 농업 기술 소개하는 농서가 편찬되기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읽는 거야. 효종 때 신속의 농가집성, 서수의 해동농서, 박지원의 관홍소초,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그 다음에 감조보, 자산어보 이런 것들. 이건 조선 후기 나와야 돼. 옆에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박세당의 색경 이런 것도. 박세당의 색경 이런 것도 써놔. 박세당의 색경. 그리고 어쨌든 조선 후기로 가는 거야. 박세당의 색경, 그 다음에 신속, 효종 때 신속의 농가집성. 농가집성이 제일 중요하다. 농가집성, 농가집성. 서수의 해동농서, 서수의 해동농서. 박지원의 관홍소초. 박지원 중요한 사람이지. 관홍소초.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에 나와야 될 농서야. 그리고 이 중에서 요 일단 신속의 농가집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줄 쳐놔. 효종 때 신속줄. 이 책의 내용적 특징. 농사직설 등 전기 농서를 집대성, 이양법과 견정법 보급의 기여. 그거 줄 쳐놓으십시오. 자, 이 책들이 나오면 조선 후기라는 소리고 이 당시에 농업 기술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때는 이양법과 견정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대라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전국적 확대 기여한 대표적인 농서가 뭐다? 농가집성입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놔. 그 다음에 박지원, 관홍소초, 정조, 서호수, 해동농서. 그 줄만 쳐놓으세요.
우리 고유 농악을 중심에 두고 한국 농악을 선별적으로 수용, 한국 농악의 체계화 시도. 결론, 한국 농악의 체계화 시도. 가로. 그리고 계속 읽는 거야. 그 다음에 박지연의 관홍소초, 부록은 뭐 한민명전이, 여기에서 박지연이 뭐 주장? 한전제주형. 이거 실학자 정리할 때 하셨죠. 박지연도 토지기억론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박지연이 주장한 토지기억론은 한전론이라고 하는 거지. 한전제, 한전론 똑같은 거야. 관홍소초의 부록인 한민명전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은 중상학파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토지개혁보다는 농업기술의 개발을 더 강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도 줄만, 농업과 농촌생활에 필요한 것을 종합한 농촌생활 백과사전. 키워드는 농촌생활 백과사전. 가로. 그럼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제 고구마, 밑에다 쓰세요. 조선 후기에는 자 이렇게 써놔. 그 경제할 때 했죠. 17세기에 들어오는, 그래서 17세기부터 새롭게 재배되는 작물 있지. 고추하고 담배, 그리고 또 써놔 거기다가. 그 다음에 18세기에 들어오는 작물은 뭐야? 고구마.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고구마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조선 후기엔 무엇을 재배하는 방법을 기록한 책도 나온다. 고구마 재배법과 관련되는 거야. 감조보, 줄쳐놔. 감조보, 감저신보, 종저보. 그 다음에 19세기에 뭐가 들어온다 그랬지? 감자. 그래서 고추하고 담배는 17세기 이후에 나와야 되고, 고구마는 18세기 이후에 나와야 되고, 감자는 19세기 이후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고구마 재배법과 관련된 책, 감저보, 감저신보, 종저보는 고구마라고 해야 돼. 감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품 작물의 재배의 의미가 있는 거고, 요거는 구황 작물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업서지 농서는 아닌 거지 뭐. 어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이것도 반드시 알아놔. 정약전에 자산어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천주교 신자란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정약용과 형제지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유박해 때 마찬가지로 신유박해 때 정약용하고 함께 유배를 가는 사람이지. 근데 정약용은 강진으로 가는 거고 이 사람은 흑산도로 간다고. 그래서 흑산도 부근의 해산물 연구한 책이야. 자, 그래서 정약전의 자산어보, 신유사옥 동그라미, 흑산도 줄, 정약전 줄, 흑산도 근해의 해산물 연구, 국어 줄 쳐놓으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정약전의 자산어보까지.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 중에서도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 천문학, 지전설과 관련된 이야기, 서양식 달력, 역서, 시헌력 관련된 게, 그다음에 의서, 농서, 업서, 요 부분은 정리를 좀 그래도 좀 잘해 두시란 말이야.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라고 자꾸. 그러면 이제 점차 머리에 들어가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줄만 쳐놔. 기하 원본만 줄쳐놔. 마테오 리치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한문으로 번역, 거기까지. 홍대영의 주의 수용 줄쳐놔. 우리나라, 중국, 서양 수학의 성과를 정리했다. 그래서 홍대영은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의 수학하면 뭐야? 기하 원본과 주의 수용 정도. 조선 후기 이렇게. 그다음에 인쇄술. 자, 인쇄술도 줄만 쳐놔. 자, 인쇄술은 뭐? 민간 인쇄서 등장. 그거 줄 쳐놔. 민간 인쇄서가 등장했다. 이것도 조선 후기의 상황이야. 뭐냐면 조선 후기에는 민간인들에 의한 서적의 수요도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민간 인쇄서가 등장하겠다. 그거 자체도 줄. 그 다음에 영조 동그라미, 정조 동그라미. 영존조 문제를 잘 내죠. 특히 영종조 때가 굉장히 서적이 많이 편찬되는 시기라서 이때를 문예부흥기라고도 해. 그래서 국가적 사업으로 또 요 영종조 때가 많은 서적이 편찬되는 시기거든. 그러면 서적이 편찬되면 인쇄술도 발달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영조 때
주조된 활자가 있다. 임진자하고 정유자 줄. 그다음에 정조 때 주조된 활자는 뭐다? 한구자, 정리자 그렇게 줄쳐놔. 그다음에 생상자 따로, 춘추광자 따로 줄쳐놔. 그리고 생생자는 목활자이고 춘추광자는 철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영조 때 임진자, 정유자하고 정조 때 한구자, 정리자 있죠? 이건 동활자야, 동활자. 그래서 그건 줄만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기술을 했잖아, 조선 후기에. 그래서 서양 문물의 전래, 이거 주제가 좀 큰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 분야를 한꺼번에 확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문화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